안녕하세요. 암 전문 요양병원 암 전문 요양병원 다나움 요양병원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 외과 전문의입니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이거 해도 되나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했는데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큰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서는 암 치료 시작하면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자료도 나눠주고 하지만 사실 이 암 진단받으는 워낙 이제 경황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정보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대로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료 중에 여쭤보기에도 이제 진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또 AI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정답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이제 인터넷 조사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더 혼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치료 시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이것은 피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제 항암 치료 그중에서도 표준 치료 중에 대표적인 세포독성 항암 치료 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독성 항암 치료의 원리는 일단 세포에 독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독이 암세포엔 더 예민하고 하지만 우리 인간 정상 세포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체 세포에도 점막 손상을 주고 세포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식사한 것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겠죠. 점막이 손상되니까. 근데 소화액도 좀 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손상된 세포가 있으면 우리 인체는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칼로리가 많이 들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항암 치료하게 되면 대부분 오심, 구토 그리고 식욕 감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식사량이 줄고 그렇게 되면 결국 영양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점막 손상에 의하고 세포 손상에 의한 인제 인체 영양 요구량 증가와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어 인체는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인체는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근육, 체단백을 분해해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반복되게 되면 계속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 지방이 많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때는 급하기 때문에 체단백 위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하시는 분들이 살이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체중 감소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암 치료 지속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포함한 칼로리 보충과 수분은 수시로 보충하는 걸 아주 저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체의 영양 요구량은 증가되고 그리고 영양 흡수량은 감소되고 식사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게 되죠. 그런데 식욕 촉진제라는 게 물론 있습니다만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드시게 되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입맛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안 먹는 거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쪼끔 먹는데 좀 편해졌다." 정도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효과 없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계속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항암제 영향으로 계속 몸이 붓게 되죠. 그래서 체중은 똑같은데 근육량이 감소하니까 기운이 없고 이제 허벅지나 엉덩이 만져보면 살이 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인제 항암 치료하시고 몇 수일 내에 인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보통 한 3-4일 정도부터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고때는 저는 식사는 최대한 하시고 힘드시면 항구토제를 저희가 처방해 드리고 그 종류도 많기 때문에 고걸 맞춰 드리고요. 이때는 경정맥 영양 공급 그러니까 이제 혈관으로 영양 공급을 좀 받으셔라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주사를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때만큼은 힘들더라도 좀 맞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체단백이 분해되고 근육이 분해되기 때문에 이게 그 vicious cycle 그러니까 인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카케시아라고 하는 악액질 증세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부족하면 결국은 면역 떨어지는 것도 포함해서 항암 치료가 지속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항암 치료 효과를 못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항암 치료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냐. 영양제 맞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식사량이 좀 부족하게 되면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드시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우리 벌크업하는 몸 키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2 시간 간격으로 파우더 먹고 뭐 준비해 온 닭가슴살이라든가 샐러드 이런 걸 드시게 되죠. 그분들처럼 드시라고 설명드려요. 왜냐면 단백질은 우리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우리 몸 거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너무 과하게 섭취된 단백질은 신장이나 뭐 이런 배설기관을 통해서 그냥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자주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항암 치료하시면 드시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드시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인제 드시고 뭐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인제 입맛도 달라지고 냄새도 좀 예민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음식 자체가 힘들다." 그리고 이 "넘기는 행위 자체가 너무 거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드시는 게 보면은 과일이나 누룽지, 죽 그리고 빵 요런 것만 드시거든요. 사실 영양학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어느 정도 좋은 것만 지금 항암 때 하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양보다 질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익히지 않은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생식 요런 것만 피하고 일단은 고런 과일이나 이제 새콤하고 뭐 이제 달콤한 빵을 드시되 요걸 드시고 식욕을 좀 올려서 다른 단백질 같은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량이 부족하게 되면 뭐 칼로리도 부족하게 되지만 우리 몸에 필수적인 소금 성분도 그러니까 짠맛이죠. 요것도 많이 부족하게 되는데 요 짠맛이 또 식욕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짭조름하게 드시면 좋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금을 인제 "난 나이가 많고 신장이 안 좋은데 소금 많이 먹어도 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사실 소금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는 이제 짠 음식이라기보다는 국물 요리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짠맛을 느끼되 슴슴한 평양냉면 국물 같은 거를 다 마시게 되면 소금을 결국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총소금량이 중요하다." 고걸 계산해서 생각해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는 과일은 그렇게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좀 드시라고는 설명을 드리지만 많이 드시라고는 안 하는데 왜냐면 우리 과당이라는 게 사실 뭐 칼로리로 바로 쓴다기보다는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게 되면은 인제 지방간 이런 것도 오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인제 칼로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까진 되진 않지만 사실 과일은 인제 "입맛 돋구는 용도로만 조금만 드셔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특히 과일 중에서 키위나 배, 사과 같은 것들은 단백 분해 효소가 있고 또 위 점막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근데 항암할 때는 위 더부룩하고 속 쓰리고 이런 증세가 위험 증세가 잘 와요. 그러니까 이런 과일들은 쪼끔만 특히 주의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나 인제 변을 잘 보기 위해서 인제 잡곡이라든가 고섬유 식단 그러니까 야채,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항암할 때는 사실 이게 설사 내지는 변비가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드시는 걸 설명드리고 그리고 야채나 과일에는 항영양소 그러니까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도 많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데쳐서 드셔라." 요런 거 말씀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거가 관련된 게 이제 포드맙 다이어트라고 해서 인제 뭐 대장 장 증후군 있는 분들이 좀 피해야 되는 식사들이 있는데 고런 것들도 이제 주의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요법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이건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큰 병원에 물어보시면 무조건 먹지 말고 인제 본인이 처방한 약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되게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먹는 게 좋다기보다는 도움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피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이제 식사요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운동은 보통 만보 걷기로 대표되는 걷기가 많이 좋다고 설명을 듣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 보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항암할 때나 수술 후에는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항암이라든가 수술 후에는 영양이 결핍 상태가 되잖아요. 고때 가벼운 산책은 괜찮지만 체조나 스트레칭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만보를 꼭 걸어야 돼. 아니면 나는 좀 체력을 그동안 해왔던 운동이 있으니까 등산을 한다든가 좀 PT를 받는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는 사실 항암하시고 1주일 내외는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지금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요런 좀 무리한 비교적 무리한 거죠,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칼로리 소모가 많이 늘어나겠죠. 칼로리 소모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영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는 게 좋고 영양을 잘 섭취하면 좀 운동을 가볍게 한다든가 하면 괜찮지만 식사를 거의 못 하는데 운동만 하시는 건 근육을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예, 근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근육이라는 운동 근육 운동 그러니까 걷기를 포함해서 운동은 사실 근육이 좀 미세하게 찢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찢어지고 쉬고 잘 먹고 영양을 보충하면서 이게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근육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영양이 결핍돼서 근육이 계속 소모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면 근소모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근육 체중 감소가 더 악화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하지만 가벼운 운동은 전 설명드리는 게 체력도 유지되는 데다가 햇빛 보고 운동하고 몸을 움직이게 되면 우울감이 많이 감소하고 식욕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면역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거는 "체력이 된다 하면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무슨 "뭘 먹어야 되냐." 했을 때 "잠이 안 와서 너무 괴로워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항암하시고 나서 이제 항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할 때 주사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먹는 약으로 며칠간 처방하게 됩니다. 요때는 스테로이드 영향 때문에 당 조절뿐만 아니라 잠도 좀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때 몸이 회복하거든요. 회복하는 호르몬도 그 시간에 나오는데 그게 안 되면 회복이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암 치료 효과가 있더라도 내 면역이 많이 떨어지고 체력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벼운 수면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 받으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처방해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곤란해 하시는 게 이제 "물을 많이 먹어라." 이런 설명을 많이 듣고 오시거든요. 특히 인제 플래티넘 계열 항암제 같은 경우는 신장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요 물 먹는 시간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 먹는 양도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어디서 2 리터 물 먹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2 리터를 먹게 되면 하루 종일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게 수면 중에도 나와요. 그래서 잘 때도 소변 때문에 2 시간 간격으로 깨서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게 또 수면제랑 같이 하게 되면 뭐 실내하는 경우도 있고 인제 바지나 인제 침대에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뭐 수면제 안 드신다는 이런 분도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물은 1 리터 정도 드시는 걸 설명을 드리고 좀 더 먹고 싶다든가 이런 게 걱정된다면 전 "낮에 좀 많이 드셔라." 낮에 드시고 이제 저녁 이후에는 쪼끔 물 축이는 정도의 약 먹는 정도만 하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다른 배뇨장애 있는 경우에 약을 처방받고 이렇게 약을 드려서라도 이제 충분히 주무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또 설명드리는 게 저희는 제가 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수술 받고 직후에 아니면 수술 후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회복 관리에게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3 가지입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을 한 곳이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양 관리에 있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식사량 이런 것도 있는데 위장 수술이라든가 췌장 수술 요렇게 이제 소화기관 수술한 경우에는 식사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고런 거에 대해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 이 가볍게 움직이는 건 초반 한 3-4일 정도에는 이제 마취에 의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근력 감소로 인한 이제 근육량 저하 때문에도 운동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수술한 다음에는 수술한 상처가 있잖아요. 고런 부분도 보통 1 주일 있다가 실밥을 제거하게 되는데 고거는 절대적으로 1 주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시로마라고 해서 감염이 없더라도 그쪽에 고인 체액들이 고여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짧게는 1 주 길게는 한 2주 정도는 상처는 계속 관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회복하는 게 보통은 1 개월에서 3 개월 정도 필요한데요. 뭐 젊고 건강할수록 그리고 이제 식사 영양이 좋을수록 회복을 잘하죠. 근데 이제 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2-3 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진통제를 드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드시면 이제 회복이 방해되는 거 아니냐, 진통제 자체의 독성 때문에 신장이나 간 등에 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진통제 정도 가지고는 간과 신장에 무리되기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된 상황이면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쪽으로 대사되지 않는 적게 대사되는 진통제를 써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통증이 있으면 일단 기력 인제 잠도 잘 못 자는 데다가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래서 치료에 대한 수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수술 자체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암 예방으로 필요한 치료들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연속되는 치료에 되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통증은 참지 말고 무조건 센 약을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본인 진통에 맞는 적당한 진통제를 주치의 상의하셔서 처방받으시거나 주사 맞거나 필요하면 붙이는 진통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증 조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 제일 많이 필요한 건 칼로리를 포함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 이제 칼로리로 포함 말씀드리면 수술 전에 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추가로 섭취해야지 이제 살이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이제 우리 수술한 부위에 피도 났고 그다음에 수술 시간 동안 마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폐기능이라든가 체력에 인제 이상이 오게 되고 또 상처 난 곳을 우리 몸은 계속 살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제 우리 건설로 치면 이제 자재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식사나 이런 게 잘 안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체단백을 분해해서 쓴다고 말씀드렸죠. 고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3 에서 1 주일 정도에는 이제 전신 마취로 인해서 장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수술하면은 방구 껴야지 뭐 식사를 준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새는 간단한 장 수술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초반에 물이라든가 인제 간단한 식사하는 게 오히려 장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식사는 바로 연식 정도 물이나 연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물부터 시작해서 괜찮으면 죽부터 해서 이렇게 되게 되고 위장관 포함한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뭐 대장 같은 경우에는 잔변이 적게 남는 저잔사 식사를 하게 되고 위절제식, 뭐 췌장 절제하는 경우에는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위절제식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식사를 나눠서 하게 된다면 좀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화도 안 되지만. 그래서 중간중간 경정맥 영양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을 조금씩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뭐 초반에는 수술 직후에는 대사 기능이 아무래도 수술 전과 다르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영양을 많이 주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수분을 포함한 소금과 함께 그 영양 섭취하는 거 그리고 인제 경정맥으로 영양 공급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은사님들 중에는 콧줄이라든가 아니면은 배에다가 관을 넣어서 이제 소장에다 연결하는 식사를 연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요새는 많이 하진 않지만 그만큼 초반에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장을 통한 면역 관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식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저잔사식을 하니까 '내가 먹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우리 내시경 할 때 대장 내시경 할 때 조심한 식사 고 정도로 하시면 되고 소화자는 잘 되는 단백질 종류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장은 사실 음식물을 영양분을 흡수하는 장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대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소금이나 수분만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시작하는 곳에서 소장 끝 부분이죠. 그쪽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약간 죽 같은 이제 소화 찌꺼기가 나오게 되죠. 그게 대장 1.5m 평균 되는데 그게 지나가면서 수분이 흡수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서 나가야 될 대변을 만들게 됩니다. 약간 고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뭐 베어 그릴스 같은 유튜브를 보면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오염된 식수 같은 경우에는 대장으로 흡수하는 거죠. 대장을 흡수하게 되면 만약에 이걸 경구 흡수하게 되면 요것들이 이제 안 좋은 세균들이 우리 몸에 감염을 일으키지만 대장에는 이미 면역 기능이 좋은 데다가 우리 몸의 장내 세균들이 나쁜 세균들을 많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전으로 그런 특수부대들도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회장루 수술하는 경우에는 쪼끔 설명을 다르게 드리는데요. 회장루라는 것이 인제 우리 소장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해서 식도, 위, 십이지장 그다음에 소장을 지나서 소장의 마지막 부분인 회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다 인제 회장루, 장루를 만드는 거예요, 피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대장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수분이나 염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목말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제 "물을 더 드시게 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회장을 통해서 수분이 더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너무 장루 양이 많아져서 꺼리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물을 좀 더 드시는 게 좋고 필요하시게 된다면 "쪼끔 짜게 먹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회장루 같은 경우에는 식사법이 요렇게 요 경우에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과 소금 섭취를 더 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회장루를 이용하지 않은 대장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을 조금 먹잖아요. 그러면 변이 딱딱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대장에서 인제 수분 섭취를 늘리기 때문이거든요. 신장에서도 하지만 대장에서도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장루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그 기능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식이 섭취를 내지는 이제 경정맥으로 수분이나 이런 소금 섭취를 더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이후에 인제 관리가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기분도 우울해지는 데다가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큰 수술 이후에 식사, 특히 영양 관리 포함한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잔존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역이 해결해 줘야 되고, 조금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뭐 항암 내지는 방사선 치료로 그거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결국은 우리 면역과 함께 이 잔존 암을 이제 없애는 치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원투 펀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인제 표준 치료죠. 수술, 항암, 방사선 요런 것들. 그리고 하나는 우리 면역이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치료하다가 우리 몸도 다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 원투 펀치의 두 번째 펀치 잘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설명드립니다. 특히 이제 가장 놓치는 것이 영양 부족이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화관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영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 정도 더 식사를 해야 되고, 뭐 아연이라든가 비타민 C나 비타민 D 같은 상처에 더 잘 낫게 하는 그런 성분들도 필요하면 더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양 관리를 통한 체력 회복을 통해서 정상 면역을 회복함으로써 아까 말씀이 암과 싸우는 원투 펀치를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보통 한두 달 이내, 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항암 치료를 하죠. 뭐 하이팩 같은 대장암 치료도 그렇고요. 요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산부인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산부인과 암 같은 경우에는 실밥을 풀으면서 일주일 후에, 수술 일주일 후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영양 상태가 좋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소화관 수술이 아니니까. 그만큼 이제 항암 치료의 타이밍은 한두 달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받은 이후에 두 달 이내에는 이제 표준 치료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걸 빨리 회복하려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표준 치료 중에 하나인 방사선 치료 중에 관리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인제 특히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하기도 하지만 이제 항암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초반에는 별로 증세가 없으세요. 그래서 좀 초반에 미식거린다 정도 있고 좀 피곤하네요 정도 있는데, 이 방사 받은 부위가 특히 수술한 부위에는 혈류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더 나빠지죠. 예를 들면 유방 보존술 같은 경우에는 혈류가 안 좋은 곳에, 수술받은 곳에 방사선 치료하게 되니까 뭐 피부 변색이라든가 뭐 물집이라든가 통증 뭐 이런 증세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푹 쉬면서 피부 보호하는 그런 보습 성분, 필요하면은 이제 소염 성분이 있는 연고나 이런 성분들도 이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방사선 치료 중에도 세포들이 다치기 때문에 영양 관리, 아까 제가 조금 더 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양 관리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가 반복될수록 부작용도 누적되는데요. 요때도
후반으로 갈수록 힘들게 되죠. 그래서 초반보다는 중후반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뭐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요런 인제 그런 것보다는 피곤하면 쉬시고 낮에도 졸리면 낮에도 주무시고 밤에도 필요하면은 더 주무셔도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면제 먹고라도 밤에는 주무시고 낮에도 자고 이렇게 하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후반기로 갈수록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뭐 진통제를 써 가지고도 하고 특히나 인제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작용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통 유방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아파도 뭐 통증 정도에서 끝나게 되지만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식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식사가 어렵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영양 보충도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체중 감소도 심해지게 되고 이게 항암 치료와 함께 한다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런 부작용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인제 진통 필요하면은 뭐 가글제라든가 뭐 붙이는 패치제 아니면 혀 밑에 녹여 먹는 약, 필요하면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처방하게 되고요. 요때 잘 먹어 놔야 나중에 이제 체중 감소가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지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서 3달 정도는 부작용과 치료 효과가 지속되게 되거든요. 그때 보통 이제 추가 검사도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됐냐 하는 검사도 그래서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끝났으니까 난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여행 계획이라든가 뭐 다른 계획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고때도 한 최소 1~2달 이왕이면 2~3달 정도는 쉬면서 체력 관리 좀 보시면서 여행 계획을 잡으시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피부 부작용도 있고 뭐 이제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 부위에 연화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 부위에 침샘이 포함된 경우에는 침이 잘 안 나와서 침샘염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구강도 점막들이 손상받아서 구강 전조될 수도 있고요. 이게 특히 이제 치아가 있는 부위다 보니까 나중에 이 치아가 손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고압산소 치료라든가 요런 치료를 통해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골괴사라고 해서 특히 하악골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때도 치과 전문의와 상의하면서 고압산소 치료와 치과 진료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했을 때 보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피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습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인제 보습을 하더라도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 조절 및 필요하면 영양요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근손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도 권하게 되는데 고압산소 치료를 왜 하냐 요거에 대해 따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세포 자체에 방사선 데미지가 오게 되죠. DNA 손상이 있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세혈관, 모세혈관들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 부위에 혈류가 나빠져요. 그래서 그전에 특히 수술한 부위가 더 심하겠죠. 왜냐면은 수술 부위에는 혈관들이 이미 좀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이나 산소를 우리가 확산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 주위 조직으로부터 인제 디퓨전이죠. 확산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데 그 양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모세혈관이 닫히게 되면은 그쪽으로 적혈구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모세 조직 같은 경우에는 확산을 통해서 산소 공급받게 되는데 2 기압 이상의 고압산소 치료 받게 되면 그 적혈구의 산소도 타지만 그 외 혈장에도 산소를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 기간 그 고압산소 받게 되면은 확산을 통해서 혈장을 통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손상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제 표준 치료 특히 인제 암 진단받은 이후에 표준 치료하게 될 경우에 가장 힘들잖아요. 고때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게 되냐 요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시청자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발성 골수종 환자분이신데 자가 모혈세포 이식 후 유지요법으로 인제 하고 계시는데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끊으셨다. 그럼 재발이 무조건인가요?" 하셨는데 일단 표준 치료기 때문에 이건 다 연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끊으시면 재발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든가 해서라도 저는 요 표준 치료는 꼭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뼈전이 유방암 환자분이신데 퍼제타 헙세틴 근데 표적 치료죠. "평생 맞는 게 좋은가요?"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뼈전이가 되셨으니까 좀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표적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인제 진행하게 되겠죠. 근데 "평생 맞는 게 좋은가요?"라기보다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약이 효과 있는지 어떤지는 인제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물론 통증 뼈전이기 때문에 통증으로도 알 수 있지만 검사를 통해서 이 약들이 효과 있는 게 이제 밝혀진다면 계속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뭐 평생이라기보다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면역력 높이려고 이것저것 챙겨 먹다가 오히려 부작용 생길 수 있나요?" 맞습니다. 왜냐면 약물들도 상호작용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챙겨 먹는 거 중에는 인제 민간요법 중에는 인제 뭐 한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재들도 많잖아요. 근데 인제 그런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많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항영양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식물들에게는 여러 허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 성분들 중에 예를 들어 시금치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란 것도 들어 있고 철분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으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뭐 시금치 요리를 하면서 인제 뭐 아연이 풍부한 면역에 좋다고 하는 아연이 풍부한 굴을 드셨다. 이렇게 했을 때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풍부한 굴만 드신 분 그리고 아연과 아연이 풍부한 굴과 함께 시금치를 같이 드신 분 그리고 그 굴과 함께 옥수수를 같이 드신 분 연구를 해 봤더니 아연을 어 아연 농도를 체크해 본 거죠. 근데 굴은 꾸준히 혈중 농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시금치를 먹었더니 훨씬 50% 이하로 인제 흡수가 됐어요. 그다음에 옥수수를 먹었더니 한 10 에서 20% 정도만 흡수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인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상호작용을 놓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몸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다고 모든 걸 먹는다고 이것들이 모두 내 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먹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제 암 치료에 도움된다고 하는 나이아신 같은 비타민 B3죠. 이런 것들도 나이신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작용이 없지만 나이아신 형태로 드신다면 바로 부작용이 있죠. 핫플러싱 같이 얼굴에 오던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간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몸에 좋은 건 맞지만 단독요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주셨는데 이제 "굶으면 암이 줄어든다." 뭐 사실입니다. 뭐 줄어든다기보다는 우리 몸이 약해진 만큼 암도 그만큼 커지진 못하지만 암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많이 생성하게 만들면서 우리 몸에 있는 그나마 있던 영양도 많이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줄어든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암이 좋아하는 걸 안 준다. 케톤 다이어트 같은 거죠. 그래서 암이 좋아하는 이제 당을 안 줌으로써 이제 '암을 굶긴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희 할머니께서 항암 중이신데 입맛이 없고 잘 못 드시는데 억지로라도 먹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먹고 싶은 거 위주로 먹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요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일단 암 환자들은 1 번은 일단 식사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드시게 하겠다고 이건 먹지 말고 저건 드시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 환자가 입맛을 잃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뭐 보통 당이 많이 들어 있죠. 뭐 누룽지라든가 그다음에 빵이라든가 아니면 과일 같은 거를 드시게 하시면서 같이 인제 몸에 좋은 거를 같이 드시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입원하셨던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박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수박 한 입, 고기 한 입 이렇게 드셔라." 이렇게 해 가지고 표준 치료를 잘 끝내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인제 요런 경우에는 너무 기운이 없으실 때는 이제 주사를 맞아서 쪼끔 영양 보충을 한 다음에 기운을 차리시게 한 다음에 요렇게 먹는 거를 좀 독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많이 실수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 요것도 마찬가지 말씀인데 좋은 거를 먹이겠다고 이제 워낙 이제 의지가 좋으셔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거를 먹이려다가 식사량 자체를 떨어뜨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드시면 안 되는 튀김이 너무 먹고 싶다 하셨는데
튀김은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삶은 거라든가 이런 것만 드시다가 오히려 환자가 한 입만 먹고 안 먹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걸 드리다가 환자가 살이 빠지게 되니까 결국 또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식사량으로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식사량이 올라오고 괜찮으면은 인제 요런 식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튀긴 음식이 나쁘다고 하면은 뭐 시중에 많이 판매하는 그런 튀김보다는 집에서 라디유 같은 걸로 해서 에어프라이기로 한다든가 좋은 기름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거든요. 그런 방법을 많이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반 식사로 부족할 경우 단백질 음료나 영양 보충을 먹어도 괜찮은지 궁금하시는데 영양 보충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시판되는 암 환자식 있잖아요. 고런 것들이 사실 드셔 보시면 느끼시면 맛은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많이 하세요. 이게 그 이유는 이게 소화가 잘 되는 형태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양에 집중됐거든요. 그래서 영양 성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게 소화가 잘 되는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힘드신다면 뭐 그런 유케어 입맛에 맞는 뭐 이런 제품을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고런 걸 하시든가 아니면 그 운동하는 친구들이 보면 단백질 보충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단백질이 제일 중요한데 흡수가 잘 된 형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티드, 그러니까 인제 분리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좀 높거든요. 근데 고런 걸 드시면서 다른 뭐 미숫가루라든가 다른 식사 같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체중이 많이 빠지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감소가 되어도 "급격한 체중 감량인가요? 안 좋은 신호인가요?" 하셨는데 보통은 한 10% 정도 빠지면 급격한 체중 감량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항암 중에는 살이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부종도 같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자면 70kg신데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인제 인바디 같은 걸 해 봤더니 근육량은 줄었다 아니면 엉덩이 허벅지가 줄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대부분 부종이 생겼고 체중이 어 체중은 그대로지만 근육량이 감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은 영양이 부족한 신호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체중이 빠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필요하면 인바디 같은 걸 해 가지고 근육이 줄었는지 부종이 생겼는지까지 같이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제 72세 폐암 환자인데 스스로 보조 항암 치료를 권해받았지만 체력 저하로 중단했습니다. 보조 항암을 끝까지 안 했을 땐 재발육과 전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정도인가요?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연구 결과가 이 스스로 보조 항암 치료, 그러니까 아마 세포 독성 항암과 표적 항암 치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체력 저하로 못했으면 당연히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데 인제 재발률과 생존율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높지만 사실 이것도 인제 고려해 봐야 될 게 나이를 포함한 이 퍼포먼스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환자가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했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암 치료를 해서 내 건강이 훨씬 나빠진다 하면은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인제 제가 아까 인제 발표한 내용에서도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이왕이면 하시는지 하는 게 좋지만 환자가 이제 나머지 기간을 오히려 나쁜 삶의 질을 로 빠져버린다 하시면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재발률과 전체 생존율에는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항암을 해서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 후 암 전문인 것 같아요. 암 전문 요양병원 상담을 받으셨는데 도수 치료는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사지 받는 효과 같은데 도수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걸까요? 했는데 요거는 저는 만약에 부종이 있거나 인제 근육들이 뭉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암 치료 받으면 몸이 괴롭거든요. 괴로우면 우리 몸이 인제 웅크려들게 됩니다. 이게 본능적인 거죠. 이렇게 낮에는 괜찮더라도 주무실 때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나쁜 자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본능적인 자세거든요. 위기를 느꼈을 때 나는 웅크리는 자세죠. 요런 것들 때문에 목이나 인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머리 자체가 아프다기보다 머리 위에 붙어 있는 근육이 목과 등 인제에 연결되는 근육들이 이제 움츠러들면서 두통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수 치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만 인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어 전신에 부종도 잘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부종 치료를 포함한 도수 치료, 물리 치료, 마사지 포함한 도수 치료는 저는 뭐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받는 것 필요에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도수 치료나 고압 진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있다가 받는 게 좋을까요?" 해 주셨는데 유방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수술 부위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근데 인제 유방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인제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도 같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시 림프절 같은 경우는 1% 이내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종 같은 것이. 근데 부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방은 아닙니다만 생겼을 때 바로 이제 이렇게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자세가 요렇게 팔을 90 도로 하고 몇 시간 누워 계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쪽에 인제 신경이라든가 아무래도 수술 부위가 좀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받는 게 좀 좋은 거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 부위 뭐 유방 조직이나 인제 겨드랑이 쪽은 아니고 팔 쪽이라든가 등, 어깨 쪽, 목 쪽으로 받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압산소 치료 같은 경우는 바로 받아도 됩니다. 특히 이제 유방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랩 수술이라고 하죠. 인제 지금 피부를 남기고 유두나 남기고 밑에 쪽을 수술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부 쪽으로 가는 혈관들도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혈류가 안 좋아지게 되겠죠. 혈류가 안 좋아지게 되면 단점이 고쪽 변색이 있을 수도 있고 수술 받은 부위에 좀 상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색깔이 좀 나빠지고 이런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고압산소 치료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고압산소 치료가 보조적으로는 도움은 됩니다. 물론 외과 선생님이나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병행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연고를 같이 발라주면서 크림을 발라주면서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가 면역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하셨는데 뭐 포괄적이긴 한데 일단 잘 먹고 잘 자고 기본입니다. 영양이랑 휴식이죠. 그게 안 되면 사실 어떤 것들도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9 시에서 10 시에 주무시고 못해도 7 시에서 8 시간은 이제 한 번에 주무실 수 있게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영양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드셔라 말씀드립니다. 물론 인제 이때는 아주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이제 "단백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두부 같은 걸로 충족이 될까요?" 주셨는데요. 두부도 콩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익힌 음식이고 이제 콩에 들어있는 안 좋은 성분들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좋은 형태지만 단점은 필수 아미노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 섭취가 부족한 때에는 두부만으로는 단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고기나 생선입니다. 계란을 포함해서 그런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데, 저는 뭐 동물성 단백질, 식물 단백질 나오는 거 싶지는 않고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냐 이런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때도 이제 단백질 하면 고기나 생선인데 생선은 당연히 뭐 기름도 포함해서 되게 좋죠. 물론 인제 이렇게 중금속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생선은 좀 주의해라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보다는 일단은 영양 섭취를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입맛 되는 대로 생선을 많이 드셔라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죠. 뭐 이제 돼지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도 이제 최근에 들어왔죠. "돼지기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만 돼지가 어떤 돼지냐도 중요해요. 뭐 항생제라든가 뭐 관리가 잘 안 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 물질도 많이 들어 있고 안 좋은 물질도 많이 들어 있을 수 있고, 소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데 목초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초육이 뭐냐면 풀을 먹었다는 겁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풀을 먹는 동물이죠. 그래서 돼지기름질도 하고 위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소화기관도 길고 맹장도 굉장히 깁니다. 왜 이렇게 기냐면 얘네들이 풀을 먹어서 풀을 이제 분해해 가지고 뭐 쓴다기보다는 어 이렇게 3분의 2 정도 칼로리를 이걸 분해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장을 이용해서 미생물 통해서 발효시켜서 어 short chain fatty acid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큰 공장인 거예요, 지방을 만드는 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네들은 풀을 많이 먹으면 이제 건강한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라든가 호주에서 방목한 소들은 그런 걸 먹으니까 마블링이 별로 없는 이제 건강한 소가 되겠는데, 이제 마블링이 풍부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먹이게 되죠. 근데 사료의 대부분의 성분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살찐 거위의 간처럼 이제 중성 지방이 풍부한 마블링이 많죠.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좋은 형태의 지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초육을 드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구역감이 너무 심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하셨는데,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뭐 집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약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설명드릴 거는 인제 항암할 때 약을 주셨을 거예요. 맥페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 뭐 온단세트론을 포함한 또 여러 가지 약도 있고, 필요하면 뭐 로라제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약 그 에이프렉사 같은 약들도 있는데, 그런 약들을 처방을 그때그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집에서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럴 때는 구역감이 너무 심할 땐 일단은 좀 그러니까 항암 캔디라고 하죠. 그런 캔디를 드시는 거죠. 약간 신맛이 납니다. 그런 게 쪼끔 구역감을 줄여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짜고 시고 요런 거,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 김치 국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좀 낫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 정도 할 수 있고, 좀 나아지면 식사하고, 나아지면 식사하고. 요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임신할 때도 비슷합니다. 임신할 때도 요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역감이 심할 때도 요렇게 이게 도움이 됩니다, 항암할 때도. 근데 하지만 지금은 임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제의 도움을 받으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구역감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약제에 의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은 내가 영양이 부족할 때도 많이 미식거립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했을 때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무리하게 운동을 했을 때도 구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뭘 잘못 먹었냐 그런 것도 아닌데도 구역감이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영양 섭취가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제만 맞아 줘도 구역감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 관리를 포함해서 미식거리지 않는 약을 같이 섭취하시고, 식사는 조금 짜면서 신맛이 나는 그런 식사 위주로 하시면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뭐 괜찮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일이나 빵이나 그런 누룽지 같은 걸 드셔서 좀 속을 안정시킨 다음에 식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평소에도 주변에서 면역 하는데요, "면역력이 올라갔다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하셨는데, 사실 뭐 이게 여러 가지 검사가 있죠.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그 내추럴 킬러 셀, NK 셀 검사를 한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좀 고가인데다가 인제 혈액 채취 방법이 따로 있다 보니까 좀 번거롭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돈도 들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이제 혈액 검사 중에 어 백혈구 검사입니다. 백혈구 검사 중에 물론 이게 모든 걸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백혈구 수치가 하향 안정, 그러니까 한 3,000-4,000 개에서 6,000개 사이인데다가 이제 호중구 숫자와 림프구 숫자가 한 1,500 개에서 2,000개 정도로 안정됐다. 요런 거가 면역이 안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검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간단한 검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어느 병원에서는 다 요 정도 검사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CD 검사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요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림프구와 호중구의 비율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백혈구 그러니까 CBC라고 하는 검사만 해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인제 "요구르트는 하루 한 개씩 먹는데 어떨까요?" 하셨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인제 관리가 잘 된 발효식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리가 잘 된다는 게 뭐냐면요, 발효식품 중에 대표적으로 뭐 요구르트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청국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그 냄새 때문에 이제 고소하다고 좋아하시는데, 요게 멀리서도 냄새가 날 정도면 사실 상한 거에 가깝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발효는 잘 맞춰야 되고, 김치 같은 경우에도 신김치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가 많이 좀 부족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1~2달 정도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하루 한 개씩 좋고, 이왕이면 당이 좀 적은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이 없으면 좀 맛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먹는 방법은 블루베리를 하나씩 띄어서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먹는 요구르트 중에 우유만 들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고런 거를 좀 설명드립니다. 대부분은 이제
시판되는 거 맛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넣는데 사실 여기서 뭐 몸에 꼭 좋다고 볼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당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단맛을 위해서 당이 아닌 다른 걸 넣는 것보다 그냥 우유 본연의 맛과 블루베리 정도로 맛을 유지하시는 게 건강한 단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체중이 빠지는 게 위험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하셨는데 개인차가 있고 근육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인제 지방이 좀 많으신 분들이 살이 빠지는 경우에는 뭐 이게 살이 빠지는 게 뭐 근육만 빠지고 지방은 안 빠져. 이런 경우 뭐 아니면 근육은 그대로인데 지방은 빠져.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이게 몸의 페이즈는 같이 생겼다가 같이 없어지는 이제 방향으로성으로 진행되는데 물론 이제 체중이 너무 많으시다, 지방이 많으시다 하면은 운동을 병행하고 단백질 섭취를 병행함으로써 근육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지방을 빠지는 게 좋고 그다음에 반대인 경우에는 이제 그 칼로리 위주로 하는 게 좋은데 인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육량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어느 정도인가 같이 보는 게 좋고 근육량이 정상인 범위에서 지방이 좀 적은 거 정도는 허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는. 물론 이제 뭐 병적으로 이제 빼려고 노력하시는 건 아닐 테지만 이제 보통 같이 늘기 때문에 근육량을만 보시면 괜찮다. 그래서 보통 키가 160 정도면 한 50 킬로 전후면은 크게 위험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근육량이 많고 50 킬로와 적은 거에 50 킬로는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압산소 치료 받기 때문에 회복성에 도움이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누가 산소를 많이 했냐면 뭐 예전에 프로 야구 선수들이나 뭐 르브론 제임스 같은 농구 선수들도 많이 한다고 집에 아예 갖다 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이 된다. 왜냐면은 사원 산소가 이제 운동하게 되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고압산소 치료되면 회복 속도에는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인제 산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프리 레디컬이라고 해서 이제 항산화 산화 물질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비타민 C 소량 정도로 해서 같이 좀 도움받는 게 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고압산소 치료 받게 되면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회복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만으로도 면역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물론 영양이라든가 휴식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병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 중인데 이제 고압산소 치료 도움 될까? 도움 됩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 전에는 사실 인제 피로 회복 정도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방사선 치료 받게 되면 이제 뭐 방사선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 그러니까 산소 부족 증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하면서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위암 수술 5년 경과했는데 무알코올 섭취 괜찮은가요? 5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완치라고 판정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무알코올 섭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0. 몇 퍼센트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먹는 거 행위 자체가 알코올로 기분 좋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암 전이가 잘 되는 경우는 어떤 데인가요? 암 전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유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암을 유전이라고만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최근 연구에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해서 후천 유전도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암 발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은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사실 교통사고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운전을 잘해도 생길 수 있고 운전을 정말 못해도 그러면 더 잘생기겠죠. 이렇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을 자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암 전이가 잘 되는 경우에는 인제 말씀드리면 수술하고 나서 인제 잘 치료가 됐다고 하고 뭐 후속 치료를 표준 치료를 했죠. 그럼에도 인제 암 전이가 될 수가 있는데 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단은 확률을 낮추는 방법은 일단 초반에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는 면역 기능을 올리는 치료인데 저는 스트레스가 대부분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신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 치료는 다 끝났는데 이제 다 치료가 됐으니까 나는 완치가 됐으니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표준 치료 끝나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투 펀치가 필요한데 두 번째 우리 몸의 면역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일을 하고 살지만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란 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은
이제 인생의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최소 1-2 년은 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유방암 수술 후 팔 들어 올리는 운동 또는 요양병원에서 하는 치료, 도수 치료나 고주파 치료, 고압선 치료, 치료 플랜은 어떻게 저랑 도움이 될까요? 수술 한 1주일 되었습니다. 식단도 추천해 주세요. 식단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밑에부터 말씀드리면 당이 좀 적은 식단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당이 암들이 아무래도 좋아하는 식단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는 당 섭취를 굳이 많이 늘리지 말고 당을 안 올리는 식습관, 예를 들자면 잡곡을 많이 드시는데 잡곡에는 항영양소도 많이 들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잡곡보다는 필요하다면 쌀밥을 적게 드시는 거, 그리고 식사 중간에 드시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식사를 이제 충분히 하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충분히라는 거는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 들어 운동 또는 도수 치료. 그러니까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 치료를 피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해도 돼요. 물론 도수 치료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경험이 있으셔야겠죠. 팔 들어 올리는 운동은 병원에서 설명을 주셨겠지만 간단하게는 해도 되지만 좀 많이 들어 올리는 좀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2-3주 정도 지나신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1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가능한 정도는 올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무리해서 올리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술하셨다면 여기 정도까지 올리시는 정도까지는 허용하고, 그 이후에 너무 하는 것은 한 달 이후 2-3주 지난 후에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고주파 치료 같은 경우는 열 치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부위에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플랩 서저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 수술도 부분 절제술은 덜하지만 그래도 전절제가 플랩 서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복부 같은 폐 같은 이제 깊은 쪽의 수술은 저는 한두 달 정도 후에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해도 된다고 인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상처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 너무 대기가 길어서 지방에 거주 중인데 집 근처에서라도 어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길더라도 서울을 받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참 외과 의사로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어느 시점부턴가 이제 지방에서 수술 케이스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면 환자들이 서울 선호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 수술이 생긴 다음에, 복강경과 로봇 수술이 생긴 다음에 더 심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인제 신기술이다 보니까 인제 서울 위주로 인제 기계가 도입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입장에서는 수술 결과가 똑같다는데 수술 후 회복의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지방에는 이런 거 로봇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서울을 많이 가시게 되고 이런 식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수술 케이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환자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스킬의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생기게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인제 서울이 아니더라도 잘하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거는 어느 정도 환자 후기도 많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수술은 진단받는 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암이 아무래도 진행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려서 내가 무조건 이제 좋은 선생님 받으려고 몇 개를 기다린다, 이거는 전 특히나 이제 진행이 됐다, 2기 이상이다 한 경우에는 쪼끔 빨리 하시는 잘하는 선생님 찾아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 프로그램 중 유방암 수술 직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치료를 구체적으로 추천해 주세요 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만, 일단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저는 이거 음 식사 잘 먹고 잘 자고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치료 메뉴에 들어가지는 않으면 굉장히 기본입니다. 그래서 식사가 잘 나오고, 그리고 인제 소화기 암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잘 맞춰주는 병원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새는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부 시책들도 빨리 퇴원을 시키잖아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만에 퇴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식사 특히 잘 회복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식사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술 자체로 인해서 인제 관절이나 근육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치료, 도수 치료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역 관리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이모신으로 대표되는 면역 치료죠. 요런 것들은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간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 피하라는 교수님도 있는데 사실 간 독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연구 결과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저는 암 치료 중에 특히 뭐 일반 사람들에게도 특히 연세가 높은 경우에는 사이모신 치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주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중 내지는 아까 플랩을 뜨는 그런 이제 피부만 남아 있는 그런 혈관이 많이 다친 수술 같은 경우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좀 많이 피하는 게 좋고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경우에는 피로 회복 내지는 수술 상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과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걸 설명드립니다. 네. 그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전문 요양병원인 다나암 요양병원 운영하고 있는 외과 전문의 김태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